우리가 오늘 한번 총 정리를 해봅시다. 그동안에 이제 뭐 뉴스라든지 어디에서 조각조각 우리 백경정님 말씀이 나오기는 했지만 도대체 이게 어떤 사건인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지금 잘 안 돼 있으니까 오늘 총 종합편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맨 처음에 그 전에 지금은 어디 계세요? 지금 강서경찰서 하곡지구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구대장. 원래 수사만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전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어떤 놈이 보냈어요? 수사권을 일단 박탈시키려고 공작을 해서 저를 그쪽으로 쫓아낸 그쪽으로 건데 쫓아낸 놈이 누구예요? 김봉식이에요? 조지호예요? 조지호, 김봉식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그리고, 있죠. 예, 그리고 대통령실 갔던 경무관 이름이 뭐죠? 김찬수. 아니, 그런 놈들은 이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 김찬수는 그때 당시에 경찰청에 있었던가요? 영등포 경찰서장이었습니다. 제가 쫓겨난 당시에는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수사를 했을 때 영등포 서장은 누구였어요? 수사했을 때 영등포 서장이 김찬수 서장. 김찬수인데 김찬수가 어디로 전화를 받고 압력을 넣고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김찬수 서장은 제 직속 상관이었고 예. 이 세관연루 마약 사건을 처음부터 저랑 호흡을 맞춰가면서 같이 수사를 했던 동료이자 제 직속 상관이었어요. 예. 저를 나중에 이제 배신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직접 대놓고 배신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교원 영색이라고 그런 방법을 쓰면서 직원들과 저를 이간질시키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죠. 그런 이야기는 그럼 좀 이따가 좀 하기로 하고 맨 처음에 일단 그때 당시에 수사 상황부터 좀 짚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그 마약 사건 수사를 하시게 된 겁니까? 2022년 예. 10월 21일입니다. 예. 그날 경찰의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15,000 경찰관을 상대로 미래 세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그때 한 일주일 있다가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마약과의 전쟁은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잠깐 물어보고 갑시다. 혹시 백경정님 생각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도 마약과의 전쟁과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마약과의 전쟁에 사람을 투입을 해서 그쪽에 질서 유지 병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차원에서 보시는 겁니까? 그 이태원 참사는 혼잡 경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실무자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혼잡 경비를 해야 된다. 그런 정보 판단서를 올려서 대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수장이, 경찰청장이, 서울청장이 그 선례가 있으니까 장정도 선례가 있고 올해는 더 늘어날 거라고 그 인파가 예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 지시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그 즉시. 그래서 그 혼잡 경비 그 상황에서 예상되는 혼잡 상황에서 안전을 지키는 경비 인력을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약 수사를 한다고 마약 수사관들을 동원해서 그쪽으로 보내다 예. 보니 아무래도 그랬고 또 평소에는 이태원 쪽에 뭐 그렇게 경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니까 청와대가 있을 때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용산으로 왔으니까 용산 지키고 또 그때 뭐 시위도 있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됐을 거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다시 수사로 돌아가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당시에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고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소강 상태에 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인천세관으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에서 차례 침투를 합니다. 3년 1월 23일부터 표 좀 보여주시죠. 예. 1페이지. 표 준비되어 있는 거 한번 좀 보면서 합시다. 바로 안 나와도 이해해 주세요. 예. 많이 준비하셨더라고. 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약 한 달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21명이 12차례 침투를 합니다. 조직원들이 뭐 많게는 6명이어서 적게는 2-3명 이렇게 침투를 해왔어요. 네. 조직원 개인이 각각 몸에 4kg 필로폰을 신체에 맸습니다. 팔에, 종아리에, 허벅지에, 배에, 복부에 4kg를 예. 박스테이프 4개 정도 사용해서 몸에 부착을 하고 왔어요.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 역사에 전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렇게 들어오다가 잠깐요. 제가 궁금한 거 중간에 조금씩 물어보면서 갈게요. 네네. 저때 가져 들어온 마약은 어떤 종류입니까? 이 필로폰이고 마약 중에서 가장 고가입니다. 가장 비싼 거고. 그러면 그 전에도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예, 들어보셨죠? 예. 동남아에 미얀마, 태국 네, 쪽에 라오스 뭐 이래가지고 이런 쪽에 각 국에서 거기가 마약 재배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직접 공항을 통해 들어오거나 남미 쪽 마약이 들어왔는데 예. 제가 수사할 당시에는 그런 쪽 마약이 다 죽어버리고 말레이시아 출발하는 마약이 거의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거의 독점하다시피. 그렇죠. 말레이시아는 사실 그렇게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또 엄격하니까 말레이시아가 그러면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유통 구조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고 그런 건가요?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마약에 손을 댄 의무적 사형이죠. 예. 예. 중국도 거의 비슷한데. 엄격한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네네. 그런 곳에서 마약을 제조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들어오게 그렇죠. 말레이시아의 기지를 만들고 주변 국가에서 말레이시아로 마약을 사들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 네. 자꾸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왜 말레이시아일까요? 그걸 추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만 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표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2월 5일 날, 2월 5일 날 한 번 검거가 됩니다. 말레이시아 피의자 한 명이 검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2월 27일 날 또 말레이시아 조직원 3명이 한 번 검거가 돼요. 그런데 각기 검거 기관이 다릅니다. 2월 5일 날은 인천지검 강력부, 이때 심우정 지검장이 있었던 시절이고, 2월 27일 날은 중앙지검 강력부예요. 네, 송경호 검사장이 있었던 시절인데 2월 5일 날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수사를 하다가 실체를 발견하고 덮어버렸는데, 덮어버린 부장검사를 진급을 시켜요. 차장검사로. 2월 27일 날 말레이시아 조직 3명을 검거하고 2월 27일 당일 필로폰 메고 온 것만 기소하고 이 나머지 수사를 전부 덮어버린 부장검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또 바로 차장검사로 승진을 시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월 5일 날 우회유하 한 명을 검거했잖아요. 이것도 백혜령 경정팀이 잡아들인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다른 데서 잡힌 거고. 입국장에 들어올 때 관세청이 검거를 하면, 세관 직원들이 검거를 하면 예. 세관 직원들은 500만 원 이하는 마약 수사권이 있는데 예. 500만 원 이상은 마약 수사권이 없습니다. 아하. 검찰이 넘겨야 돼요. 예. 그냥 검찰이 지휘를 받는 거죠. 특사경이니까. 근데 마약 사건 500만 원 이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주 작은 마약 사건도 검찰에 넘깁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함께 검찰과 검거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제가 수사할 때는 비밀이었어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꼼꼼하게 덮어버렸기 때문에. 예. 자, 그 두 번째 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표 보여주십시오. 23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통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마약이 밀수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청주 모처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75kg이 보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쪽에 모처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이 정도의 마약이 보관되어 있다고 그런 첩보가 들어왔고요. 이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하고 있던 중에 7월 초쯤에 중국인 여성 한 명이 필로폰 투약자라고 자수를 하러 왔어요. 영등포 경찰서로. 근데 내가 필로폰을 끊고 싶은데 나한테 필로폰을 유통했던 사람, 판매했던 조직원 2명이 협박을 하고 괴롭힌다.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있다. 도와달라. 이러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안전을 좀 지켜야 되겠다. 위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여성분이 필로폰 투약자였기 때문에 온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여성분을 면담했던 팀이 강력 7팀이었어요. 제가 형사과장이니까 제 밑에 10개 팀이 있습니다. 그중에 강력팀이 그 여성과 소통을 하고 교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 팀에서 수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팀에 명가를 주고 한 보름 정도 그 여성이 말했던 장소를 잠복해서 확인을 하고 그 여성을 괴롭혔던 2명의 피의자를 미행하면서 실체를 확인한 거죠. 그런데 그 여성이 말이 맞았던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표 1번에서 봤던 것은 네. 백경정님이 직접 수사했던 내용은 아니고, 수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는 그 여성의 신고가 네. 단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검찰이 덮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셨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성의 신고를 통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는데 드러나게 된 것이 지금 아까 인편으로 몸에 이렇게 막 온몸에 붙이고 들어왔던 거 봤고, 나무 도마를 통해서 또 거기에 숨겨가지고 들어온 것도 있었다면서요? 네네. 어떤 식으로 숨기는 겁니까, 도마는? 네, 그 여성의 피의 진술을 토대로 2명을 검거했잖아요. 예. 그 2명을 역추적해가지고 장시간 역추적해서 또 마약 유통, 소금요 유통, 그램 200g 유통하는 예. 사람들, 그 다음에 500g, 600g 유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1kg, 2kg 유통하는 사람들을 차례로 검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압수도 하고요. 그러다가 한국 조직, 중국 조직, 말레이시아 조직이 국제 연합 형태로 만들어서 이 마약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말레이시아 조직을 검거 이들의 행적을 확인해 보니 그 전에 지금 맨 처음에 1페이지 그 사건의 일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도마 모습이 보이잖아요. 저런 데다가 숨겨서 들여왔다는 겁니까? 그 도마 가운데에 까맣게 보이시죠? 가운데를 잘라내서 그 안에 필로폰 100g 정도를 비닐 포장된. 저 부분은 그러면은 백경정님이 수사해서 잡은 그 케이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맨 앞에 필로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증거 제 15호잖아요. 약 얼마? 20? 예. 봉지에 지금 몇 그램 정도 되는 겁니까? 20kg 한 봉지에 1.2kg? 1.2kg짜리. 예. 그러면 1.2kg짜리 한 봉지면 시중에 유통하면 저게 얼마 정도 됩니까? 1g에 30만 원 정도. 0.1g이 30만 원. 와, 그러면은 필로폰이 300만 원인데. 필로폰이 지금 저희가 압수한 필로폰은 황술이라고 그러거든요. 황술. 예, 그렇습니다. 용어가 예, 황금이 아니잖아요, 순도가. 필로폰도 보통 술, 작대기, 얼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술 작대기 얼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어로 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황술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네, 황술은 그 말 자체로 순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작대기는 뭐예요? 그 중간 단계? 필로폰을 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 작대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뭐 등급이 아니고 예. 그냥 술 작대기 얼음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군요. 주사기에
음료수에 넣어가지고 주면 작대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뭐 술이라고 하고 얼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쓰고 다니는 표현이.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0.30만 원, 0. 단위가 필요한 거는 뭐예요? 한번 투약할 때 이 정도 들어갑니까? 황술로 따지면 0.03g이 일회 투약량입니다. 0.1g도 엄청나게 많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0.03g이면 황술이면 3번 투약할 수 있는 거네, 0.1g이면. 그렇죠. 충분히 환각 증세를 느낄 수 있고 예. 그 정도의 양이 0.03 보통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면 잠을 안 자고 아침까지 아주 이렇게 쌩쌩하게. 자, 그럼 이제 좀 진도를 뺍시다. 자, 이렇게 이제 수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은 수사를 중단시킨 겁니까? 수사를 발표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예. 인터뷰를 못하게 하는 게 인터뷰도 수사의 한 과정이거든요. 수사를 다 끝내고 발표하려고 했던 겁니까? 중간 수사 결과 발표였습니까? 원래 그게 기자들이 먼저 알았어요. 수사하고 있는 거를. 예. 그래서 엠바고를 예. 걸어놨던 사건이고 제가 한국 총책이 근거되면 브리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더 큰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대거 연루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공항 내에서 검찰이 사건을 취급하다 신부정 검찰이 덮어줬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눈을 감았고 방첩사는 돌아앉았고 인천공항공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여기서 대트러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트러 상황실도 먹통이 돼버렸고 농림축산부는 그 사실을 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고 이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언제 아신 거예요? 그걸 제가 11월경에 사건 전말을 안 게 아니고 일부분을 알게 된 거죠. 이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 이제 백경정 수사를 착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잡아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 이러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이런 전모를 파악을 하게 되신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렇게 딱 맞고 쫓겨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이런 카르텔을 알게 되신 것인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1페이지 검찰에서 관세청하고 같이 검거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 사건은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중앙지검에서 던 사건, 인천지검에서 덮었던 사건 이들이 끝까지 비밀을 붙였기 때문에 제가 알기 힘들었어요. 이걸 예. 찾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제가 수사했던 사건은 23년 4월 6월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말레이시아 마약이 들어온 75kg를 수사를 하고 있었고 그 수사를 하던 중에 나무도마 수사까지 병행을 하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그 나무도마를 수사를 하면서 그 유통량을 살펴보니까 좀 넘었단 말이에요. 예. 그 수사를 하고 있던 중에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세관에서 우리를 인솔해서 빼내줬다. 사진까지 주고받았고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상대로 현장 검증을 하고 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 부분은 어마어마한 국기문란 사건이었고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국민들께 알려서 세관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인천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스톱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일단 알려야 되겠다. 예. 그리고 그 인천공항은 수많은 작은 정부입니다. 수많은 권력기관과 공공기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거기를 수사를 하려면 안전을 담보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김찬수 경찰서장과 협의를 해서 일단 브리핑을 가자. 예. 이렇게 해서 처음에 9월 20일 날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23년 9월 예. 20일 날. 예. 이때 김찬수 경찰서장이 9월 20일 날 전화해서 대통령실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괘씸하게 보고 있다. 이러면서 막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건이 자, 아니 어렵습니다. 뭐 사실 이게 이제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으니까 네네. 맨 처음에 수사 상황할 때 물론 마약 수사는 보안 유지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직속 상관한테는 어느 정도 보고는 하고 수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찬수 서장도 오케이 이거 잘 해가지고 우리 백 과장이 한 건 하면은 나도 덩달아서 잘 되겠네 하고 힘도 실어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갑자기 야 이거 좀 위에서 관심을 갖는데 조금 그러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왜 이걸 잘한다고 얘기 안 하고 막을까? 이거 생각하는 건 매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찬수는 뭐라고 그래요? 그 전에도 이상 증세가 있었는데요. 예. 김찬수 서장은 그 당시에 백혜룡 과장을 배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어요. 이 구하나사가 왔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이 누가 구하나사 갔어요? 김찬수 서장이 거기도 무지하게 마음고생을 했군요. 본인이 꿀이라고 지시해가지고 사석에서는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예. 뭐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저하고 끈끈한 신뢰감을 가지고 이 수사를 해오다가 대통령실에서 알게 돼가지고 괘씸하게 보고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심적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배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구하나사가 왔고요. 그때부터 이제 김찬수 소장은 등을 돌리고 배신의 길을 갔고 그 전에 제가 이 마약 사건 틀어지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외압을 느낀 게 김찬수 소장 의 역할이에요. 이 사람은 정보통이란 말이에요. 경찰청에서 정보 분석 과장을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그쪽에서는 전문가고 유능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무 감각이 뛰어나죠. 돌아가는 사정을 금방 파악해내죠. 이 사람은 정식으로 보고하는 기능보고, 지휘보고 외에 비선보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사건 하면서 바로바로 제가 문자도 주고 정보도 주고 통화도 하고 이렇게 흘러들어가고 있다. 마약이 또 지금 공항에서 실리고 있다. 예. 지금 난리 났다, 지금. 이러면서
계속 정보를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김찬수 소장이 용산에 비선보고를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갑자기 등 떠밀려서 윤지근 경찰청장이 말레이시아로 달려갑니다. 근데 경찰청장은 이 사실을 전포해서 영등포 백혜룡 수사팀에서 말레이시아 사건을 이 성과를 낸지 모르고 말레이시아로 등 떠밀려 갔거든요. 외교부 보도 자료가 나온 거 보니까 정보 행사로 간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서 말레이시아 경찰청장 후세인을 만나가 양국 간 강력한 마약 단속 수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돌아옵니다. 윤희근 청장이요. 네. 그래서 9월 13일 날 알려진 사실이지만 윤희근 청장이 9월 13일 날 아침에 중요한 시기에 훌륭한 성과를 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시기라는 게 국가 행사로 내가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을 만나고 왔다.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내가 돌아와 보니까 말레이시아 마약 수사를 성과를 냈네. 훌륭한 성과였잖아요. 그런데 오후부터 그 오전에 이제 회의하면서 마약 과장, 외사 과장한테 백혜룡 수사팀 확실히 챙기라고 특별한 지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후부터 이 실체를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용산에서 대통령 내외가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경찰청장 수준에서 생각이 이 사람들이 누구를 봐주려고 하거나 개입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오후부터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저도 수사를 현장에서 야전에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졌어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장이 빨리 브리핑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위험하다. 당신 부하 직원 백혜룡이 위험하고 백혜룡이 전쟁터에 내몰았던 우리 전단팀 직원들이 위험하다라는 언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김찬수 소장도 같이 그럼 빨리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9월 22일 날 엠바고가 걸렸으니 일단은 세관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고 세관 쪽에서 말레이시아 마약이 밀수되고 있다. 그 다음에 통관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 정도만 언급하고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9월 20일 날 제가 브리핑한다고 서울청에 확인해보고 국수본에 확인해봤을 거 아니에요. 국가수사본부에. 여기서는 브리핑 진행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시큰둥하면서 분위기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진행하기로 했으니 할 거다라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김찬수 소장이 밤에 9월 20일 날 밤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거절했어요. 제가 위험했고 우리 직원들이 위험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러면 막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기자들과 언론과의 신뢰관계도 있고 이미 다 얘기를 했으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끊었는데 한 10분 있다 다시 전화가 와서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괘씸하게 보고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야 백혜룡이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도 제가 그 말을 듣지만 심각하게 보고 있다. 괘씸하게 보고 있다. 그 말을 내가 이해 못하겠다.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지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항명이 되고 뭐 지시 불이행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요. 박정훈 대령 사건이 불과 한 달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자꾸 박정훈 대령 사건하고 오버랩이 돼요. 박정훈 대령이 직속상관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걸로. 그때 박정훈 대령도 수사하고 잘했다고 칭찬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외압의 행태가 너무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부분과 결을 좀 달리했단 말이에요. 마약이잖아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대통령이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해서 마약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특별한 당부를 13만 5천 경찰관에게 했는데 그 말을 누가 한지 혹시 아십니까? 그 전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듀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면서 미래 세대의 안전을 지켜서 마약과의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 선포를 했거든요. 자국민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따와서 경찰에 날 때 선포를 하고 특별한 명령을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받아서 총사령관이 됐죠. 왜 민주당에서 마약 사건 못하게 하느냐. 저희 정부가 책임지겠다. 악소리 날 때까지 처벌하겠다. 그 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에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라고 지시까지 합니다. 대검은 그때 반부패 강력부가 한 개의 부였어요. 그 부장이 대검 부장이 검사장입니다. 근데 그걸 쪼개서 강력부를 쪼개가지고 마약 조직 부장 자리를 하나 만들어요. 검사장을 하나 더 만듭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검찰을 컨트롤 타워를 해서 특수본을 구성합니다. 6개 예. 기관으로. 그때 대검 마약 조직수사부장 박재혁 검사장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국가수사본부의 형사국장이었던 김갑식 치안감이 예. 공동본부장이 돼서 40명의 인원으로 특별한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유통사건이 적발이 되면 합동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천명을 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이것은 그냥 쇼였어요. 퍼포먼스였어요. 이 백혜룡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그들이 특수본을 설치했던 그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 사건을 알려지지 못하게 막고 수사 진행을 막았거든요. 그때 당시 대검의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박재혁 검사장인데 지금 인천지검장을 하고 있을 거고요. 이번에 안 물러났습니까? 지금 안 물러났으면 23년 4월경에 그 컨트롤 타워가 설치가 됐으니까 23년 4월 전에는 반부패 강력부장이 컨트롤 타워였거든요. 거기는 아마 송 검사장인데 다 두 분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 전에 그 대검 검사장은 인천지검 강력부 사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사건을 아주 꼼꼼하게 덮은 사람이고 그 이후에 대검 박재혁 검사장은 백혜룡 수사팀이 취급했던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을 한동훈과 이원석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컨트롤 타워 합수팀을 꾸리라고 지시해가지고 자기들이 대검 마약 조직 수사부에서 수사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검찰청에 가가지고 범죄자가 무슨 수사를 하느냐, 니네들은 범죄 조직인데 범죄 집단인데 셀프 수사하는 거냐? 그건 도저히 안 된다.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검찰청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요. 예. 이 방송에 안 나오려고 계속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나오고 현직에 있는 계시면서 상황입니다. 그렇게 목소리 내는 게 참 어려우시죠. 쉽지 않죠. 이번에 그 대검 차장 검사된 노만석 네네.
이 차장 검사도 대검 차장도 대검 마약 조직 범죄부장이었는데 여기는 상관은 없습니까? 그 이후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때 당시는 아니고. 네, 24년도에 대검 마약 조직부장을 하셨으니까 백혜룡 수사팀 사건하고는 그거는 다르다. 네. 그럼 이제 외압과 관련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때 당시에 서장의 체면은 잘했다고 했다가 연락을 받고 뭐 어쩌게 하고 그리고 또 서울청의 경무관인가 누가 또 등장하지 않나요? 네, 조병록 경무관입니다. 예. 거기는 어떻게 등장하게 된 겁니까? 브리핑을 예. 하려고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예. 조병록 경무관은 이종호 펄 예. 인베스트먼트 대표인가요? 거기에서 임성근 사단장과 연계돼 있다 유명세가 좀 있었는데 이 세관연루 마약 사건에서 조병록 경무관은 엑스트라예요. 아. 비중이. 그런데 나중에 이종호 대표하고 뭐 연계되고 임성근 금융노비하고 이렇게 연계되면서 이 치안감을 달아주기로 뭐 용산에서 약속을 했나 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다시 조금 뭐 조용급으로 올라간 그 정도의 인사고요. 조병록 경무관이 앞둔 시기에 3년 10월 5일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거든요. 지휘체계에 없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상관없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 제가 당황은 했지만 겁을 먹거나 위협을 받지 않았어요. 원래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브리핑할 때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계속 브리핑을 마사지 당해서 대부분 삭제가 됐다. 보도자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 그 다음에 관세청도 국가기관이고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 수하면 국가기관끼리 싸우는 것으로 비춰질 수 않느냐. 국정 운영에 부담된다. 그다음에 야당 민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워딩이 정확해요. 너무 희한한 얘기를 황당한 얘기를 해요. 그것은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도 하기 힘든 얘기거든요. 국정 운영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들었구나. 국정 운영자인 대통령이나 가까운 대리인한테 들어서 그 말을 전달하거나 그 생각을 이제 하면서 제가 위축이 된 거죠. 전화할 당시에는 무슨 이런 황당한 분이 계시지. 이거 청탁하거나 수사 책임자 압력가하면 뒤탈 있을 텐데 후과 있을 텐데 왜 선을 이러지? 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동안에 쭉 생각해왔던 그 두려움의 존재, 영린의 존재를 점점 확인해나가는 과정에서 조병록 경무관이 또 본인 이름으로 대통령실 또 언급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 왔느냐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 다음날 10월 6일 날 난리가 납니다. 그때 인천공항 세관에서 국장하고 감사과장 포함해서 4-5명이 영등포 경찰서를 방문을 해요. 아침 7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한테 이 수사 책임자한테 찾아와가지고 만나겠다는 그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안 만나겠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좀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러면 두 분만 들어오게 해라. 방에서 국장하고 감사과장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왜 오셨냐 그랬더니 고광효 관세청장이 경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세관장을 빨리 서울청장 만나러 가고 니네들은 백혜룡 영도포 형사과장을 만나서 확실하게 매듭 짓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들어줬죠. 그들도 입장이 있으니까 브리핑 할 때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달라. 근데 알았다 일단은. 알았고 그렇지만 애플 과정에서 기자들이 취재한 게 있는데 이게 엠바고 걸린 사건이다. 나중에 물어보면 기본 취재한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약속은 내가 못 지키겠다 라고 해서 돌려보내요. 돌려보낸 시간이 한 8시 40분이 조금 넘었는데 그 이후에 뭐 서울청과 국수본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서울청에서 전화 오고 국가수사본부에서 또 전화가 옵니다. 보통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은 같은 계급이에요. 경정. 그 계장들이 그 국가수사본부장의 의사를 전달하고 서울청장의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어려워하는 거죠. 전화를 해서 브리핑이 10월 6일 날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10월 10일로 연기했거든요. 그 기자단에서 요구가 있어서 휴일이 많이 겹쳐 있어서 기자단에서 휴일 끝나고 해달라고 그래요. 요구를 해서 지금 연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왜 안 했냐 이렇게 막 따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전화를 해요. 그때 폭력계장이 갑자기 찾아오겠다고. 서울청 폭력계장이. 서울청 폭력계가 마약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찾아오겠다고 지금 출발하겠다고 급하게. 그래서 제가 같이 점심 먹게 점심시간 맞춰서 와라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바로 쫓아오겠다 이렇게 오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그 국장이 안 가고 경찰서 근처에 있었나 봐요. 전화를 해서 인천 세관장이 부탁한다. 우리 그 관세청 국정감사가 10월 12일 날 있으니까 10월 10일 날 하지 말고 브리핑을 10월 12일 날 이후에 해달라.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내가 못 듣는 걸 알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끊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기로 했던 폭력계장이 안 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 안 오냐 기다리고 있는데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차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조금 이따 가겠다. 그 당시에 국가수사본부 서울청은 관세청과 관세청 대변인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국장하고 통관국장 전화가 끝나면 바로 전화가 오고 또 그 전화가 끝나면 바로 전화가 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폭력계장은 왜 오다가 안 온 거예요? 그 명령을 다시 받는 거죠. 그냥 찾아와가지고
또 경고하려고 했나 봐. 근데 제가 완강 거절하고 돌려보내니까 갑자기 이제 다시 찾아와가지고 직원 2명하고 이제 찾아와서 그때 팀장이 한 명 있었는데 서울청장이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너무 뜬금없잖아요. 이첩하는데 절차가 있는데 수사는 특별히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이첩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낼 때는 반드시 절차가 필요한데 아무런 절차도 없이 갑자기 이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됐어요. 우리 팀장이 한 명 있다가 한 명이 더 들어왔는데 그 팀장이 거부하겠다 우리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제 입장에서는 팀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제 의사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항명하는 거예요. 예. 다독이고 서울청장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면 지금 현재는 그 상황에서 내가 위법 부당을 가릴 수 없으니 따르겠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조건이 있다. 브리핑 사건을 빼앗아가는 마당에 브리핑을 내가 하기 이게 뭐 맞지 않는다 상황이. 그래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서 또 싸움이 됐어요. 브리핑 때문에. 그랬더니 서울청 폭력계장이 그 브리핑 서울청에서 하기로 했냐고. 과장님이 하기로 한 거 아니면서 쏘아 붙여요. 그래서 제가 늪에 빠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알았다. 수용하겠다. 대신 돌아가서 서울청장께 영등포 백혜룡 형사 과장팀에서 저항했다는 얘기는 말아달라.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사정을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 오후에 또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죠. 사건 이첩 결정 났다고. 그래서 그 10월 6일 날 오후에 수사팀이 해체가 됐어요. 그러면은 브리핑은 하셨나요? 못 하셨나요? 10월 10일 날 고민 끝에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 신의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브리핑은 당초에 준비했던 내용하고 좀 달라졌죠. 네, 엄청나게 삭제가 됐고 그 달라진 표도 저희가 지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지요. 맨 처음에 준비하셨던 브리핑 내용은 날짜가 언제였죠? 23년 9월 22일 날 9월 22일 날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됐는데 네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처음으로 돌려주시겠습니까? 이 표는 첫 페이지로 돌려주시겠어요? 이게 맞네요. 이게 맞습니다. 맨 처음에 준비했던 보도 네. 자료지요. 필로폰 키로 공유통 이렇게 해서 브리핑을 준비했잖요. 예. 그 다음 장요. 지금 삭제된 걸 제가 지금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 빠졌군요. 날짜, 그다음에 뭐 신체에 부착했네, 예. 그 날짜에 몇 킬로그램이 들어왔네 이런 거 전부 빼라고 그런 거거든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이런 내용들 전부 빼라고 그런 겁니다. 도마로 들어왔는데 이건 누가 데스크를 본 겁니까? 빼라고? 이건 서울청 서울청에서 형사과장 원래 보도 자료를 준비하고 할 때 상급청에 뭐 그런 것을 봅니까? 소통은 하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없죠. 그렇죠. 뭐 네. 보도 자료를 뭘 하는데 이거는 빼고 넣고 이것을 아무리 상급청이라고 해도 직접 하는 경우는 없죠. 그럼요. 저도 이제 보도자료를 꽤 만들어 봤고요. 보도자료를 만들 때 상급청을 기존에 서울청 마수대에서 했던 자료를 보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좀 더 다운시켜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만들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다시 그 표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아까 그거. 여기 보면 통상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필로폰 국내 반입 시 입국 심사 및 통관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이 문구는 예. 어찌 보면 통상적이잖아요. 예. 이 문구가 빠지면 사실 브리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구까지 빼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다툼이 됐죠. 예. 근데 제가 지휘부의 의사를 거스릴 수 없었고요. 이 브리핑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74kg 유통됐다는 그것도 사실은 130kg가 넘는 마약이 유통이 됐는데 예. 줄여갖고 하신 건데 74kg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7.8. 27.8kg만 압수했으니 그것만 제목에 걸라는 거예요. 일단 제목부터 바뀌더라고요. 네. 9월 22일 날 하시기로 했던 날 그때 제목은 말레이시아 제조 필로폰 74kg 국내 유통시킨 범죄 조직 검거 그랬는데 네네. 한 20일쯤 지나서 보도 자료는 제조가 밀 반입으로 바뀌고 무게도 키로에서 27.kg으로 바뀌고 범죄 조직을 국제연합 범죄 조직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그 내용도 보면 가운데가 국내 유통책이었는데 국내 조직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거는 위에서 바꾸라고 그런 겁니까? 문구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보내면 다시 수정하라고 보내면 다시 수정. 우리 내부 전산망이 있습니다. 내부 메시지 보내는 전산망에서 보내면 다시 바꾸라고 그래서 이게 관세청장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도대체 관세청장의 뒷부에 누가 있겠는가? 당연히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확인하고 설명해 나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경정님 그러면 중요한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억울한 지금 지구대로 가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24년 8일자로 1년 지금 돼가시는 거 아니에요?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있는지로는 2년이 되고 3년 돼가는데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 후로 이제 많은 것들이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백경정님도 이제 그림이 좀 그려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좀 여쭤볼게요. 그때 당시에 세관 눈 감아줘, 검찰이 덮어줘, 또 뭐 관련된 데도 다 지금 뭐 모른 척해, 경찰청에서 놀래가지고 전화해, 용산에서 저기 해 이렇게 했잖아요.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는 좀 그림이 그려지셨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법적 책임을 온전하게 지겠다고 이렇게 공표를 하고 나서는 거고요. 뭐 법적 책임 질 준비가 다 돼 있고 제가 이 사안을 처음에 대통령실이 개입됐다고 판단한 게 23년 9월 달이고요. 23년 10월 10일 날은 경찰 지휘부와 관세청장이 백혜룡을 제압하려고 그랬는데 세관 얘기가 나오면서 이 공항에 큰 문제점이 생겼다. 권력기관이 개입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동안 백현웅 수사팀을 도와주고 원조를 해줬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립니다. 그때 남부지검 특수부가 부장검사 포함해서 7명 체제인데 2명을 축소시켜버려요. 5명 체제로 만들고 마약 사무를 뺏어가지고 1차장으로 줘버리고 부장검사까지 날려버리고 마약 사무를 담당했던 2명의 검사를 날려버리고 심지어 차량검사까지 날려버립니다. 이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은 의견을 제시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씨는 제 주장에서 이것은 뭐 반박을 할 수 없을 건데 이것을 한동훈이 일방적으로 했겠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대통령 언급이 경찰 지휘부에도 있었고 관세청장이 나서가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과 서울청장을 지휘하는 모양새가 계속 연출이 됐고 관세청장이 나서서 우리 직원들 문제없다. 개연성이 없다. 조직의 명예가 걸렸다. 국가 기관이 장관도 아니고 청장이잖아요. 외청이잖아요. 이게 기재부의 외청 중에 하나인데 이 청장이 나서가 이렇게 큰 목소리 내면서 국회에 돌아다니면서 로비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당연히 경질해야죠. 이 사람. 경고 조치해야죠. 경찰과 검찰은 이 공무원 수사에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인력과 자원이. 공무원 사회가 엄정하게 정화되어야만 사회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많은 조직과 인력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막는 거예요. 세관 공무원이 포함되었다는 이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관 직원이 그때 연루된 게 그 2층에서 법무부 입국심사 나오자마자 2명이 인솔해 줘가지고 세관구역으로 데리고 와서 4번 5번 검사대로 빼주고 택시 승강장 쪽을 가르쳐서 그쪽으로 나가라 이렇게 했다는 그 내용밖에 없었는데 도대체 이 4명의 세관 직원들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대통령이 내외가 나서 이 난리를 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대통령 내외라고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내외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김건희 씨가 자산을 축적하면서 성장했던 곳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은순 씨죠.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의 고모부 장진호 씨 평택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라이즈 사건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평택항에서 보세 창고를 운영하면서 이 전직 관세청 출신들하고 현직 관세청 출신들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관세 포탈을 하면서 부를 축적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는 사건들이 취급됐던 적이 있어요. 그 사위인 최은순의 사위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 사건을 막았다, 이 사건을 덮었다. 그 이성열 씨라는 분이 제보를 해가지고 그게 재판 과정에서도 음미가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관 직원들이 그 평택항에서 최은순 일가의 편의를 봐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 아닌가? 그러면서 평택항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거기서 벌어졌던 10년 전 사건부터 판결문을 찾아가지고 좀 들여다봤어요. 관계 있는 인물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수사의 영역이어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가 돼서 봐주려고 그랬나?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건을 들여다봤는데 이 사건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 말레이 조직원들과 짜고 마약을 유통시켰다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발각이 됐단 말이에요. 검찰에. 발각이 돼서 구명노비를 했으면 그 이후에 범죄는 없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범죄는 더 대담해져요. 그래서 그 정도 사안이 아니다. 구명노비한 사안이 아니다. 목숨을 구해줬는데 이 마약 사건은 그 마약 양에 따라서 시가 5천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적용이 됩니다.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 조직에 가담을 했으면 공범이에요. 무기까지 취해졌습니다. 무기징역. 근데 세관 직원들은 그 하늘국경에서 관세국경에서 마약과 테러 방지 업무를 주임무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이 그걸 명령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약 조직과 짜고 마약을 유통시켰다고 그러면 감형 못 받겠죠. 이 사람들은 무기징역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대담해졌어요. 계속 들어와요. 그걸 심우정이 나중에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지만 심우정이 계속 안 막아요. 그래서 안 막는 상황에서 검찰에 갈등이 생기는데 윤석열과 심우정계를 저는 대검이라고 칭합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이쪽 사람들 소금이라고 제가 칭해요. 이 사람들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표를 1페이지 이제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대검, 소검. 제가 23년 11월 달 언론을 상대로 대통령과 뭐 한동훈 장관, 뭐 이원석 검찰총장, 그 경찰지휘부 관세청장 이 사람들이 이 마약 수사를 위압을 행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했던 인터뷰들이 축소가 돼가지고 경찰지휘부 외압으로만 축소가 돼서 언론에 반영이 안 돼요. 그게 한 1년을 갔어요. 너무 제가 힘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걸 밝혀냈습니다. 이 표가 굉장히 특별한 수사를 해서 밝혀낸 게 아니고 이 세관 직원들이 작성한 본인들도 23년 2월 5일 날 한번 적발이 돼가지고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하던 중에 인천지검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 공범 12명을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서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2월 27일 날 우칭저, 리구와 쇼인영이라고 저희 3명이 근거가 되는데 우칭저가 말레이시아 조직의 부두목입니다. 두목이 마이클이고 쇼마가 또 부두목인데 오른팔이 우칭저고 쇼마가 왼팔이에요. 우칭저가 가지고 있던 수첩에서 그것을 세관 직원들이 작성한 12명 공범하고 우칭저 수첩에 나온 내용을 조합을 하면 이 표가 딱 생성이 돼요. 뭐 한두 명의 차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중앙지검에서 이미 이 표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인천지검에서 이 표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제가 판단을 확신을 지금 하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21명의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12차례 들어와요. 1월 23일 날 무사 통과했죠. 24일 날 무사 통과했고 1월 27일 날 무사 통과했습니다. 1월 27일 날 사건은 영등포 백혜령 수사팀이 확인을 하는 사건이에요. 이때 세관 직원들이 그렇게 범행을 했다는 거고 3일 30일도 무사 통과했 2월 4일도 무사 통과했습니다. 2월 5일 날이었어요. 4명의 조직원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데 세관 정보분석과에 근무하는 3명의 여직원이 전자통관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누군가 지우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상황에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우에이라는 사람 한 명을 아피스로 걸어버립니다. 이 아피스가 수배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현장에서 즉시 걸어가지고 우연찮게 의도하지 않게 우에이아가 현장에서 검거가 됩니다. 마약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인천지검에는 인천공항에 분실을 두고 있거든요. 예. 즉시 마약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마약 검사와 수사관들이 나와서 인천세관 수사관들하고 같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우에이아 핸드폰을 압수를 해서 보니까 조직원들이 3명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거 확인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우에이아 핸드폰으로 두목 마이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동료들 놓쳤다. 네. 이렇게 문자를 시작해서 동료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거 마약 유통책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동료들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계속 유인사를 해요. 그러다가 한 2시간 정도 하다가 실패했어요. 마이클은 이미 검거된 걸 알고 단체방을 폭파시켜 버렸는데 단체방 폭파시켰는데 우에이아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 강력부하고 인천세관은 농락당한 거죠. 그거 알고 나서 인천지검 강력부 김현실 부장검사 최세민 검사 화가 났죠.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관 직원들이 이 당시에 비행기가 K-67이 대한항공 비행기인데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 온 비행기들은 비행기 한 대, 2대꼴로 한 대는 이제 일제 검역이 걸렸단 말이에요. 예. 그 콜레라도 있고 돼지열병도 있고 코로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그런 위험성이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일제 검역이 걸리면 세관 직원이 손을 못 대요. 그 승객들은 농림축산부 검역본부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을 수색해가지고 신체를 다 수색하고 엑스레이 통과시키고 사탕이나 뭐 밀가루, 과자 부스러기까지 전부 소각시켜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온 건 전부 압수해서 소각시키거든요. 당연히 그쪽으로 갔으면 마약이 들통이 났겠죠. 예. 근데 그 일제 검역할 때 당연히 그 구성원으로서 참여해야 되는 그 구성원이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구성원이죠. 범죄자들이 가장 마약 범죄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약견이에요. 이 당시에 마약견이 있었으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공항에 그 전까지 콘돔에 뭐 190g 넣고 뭐 위장에 넣고 오다, 항문에 넣고 오다, 음부에 넣고 오다 그게 터져가지고 쇼크사고 그런 뉴스를 접해오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 마약견 때문에 그러거든요. 못 들어와요. 그런데 4kg씩 메고 6명이 그것도 휴대용 캐리어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10kg 정도의 물건을 담을 수 있는데 그것도 검사받지 않고 무사 통과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세관 직원들이 세관 통로로 빼준 것을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확인을 했어요.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체포해서 수사를 못해요. 그 다음날부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영화도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인천지검장은 심우정이었습니다. 근데 인천 공항에 특수성이 있잖아요. 정부종합청사가 있고 그게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뭉쳐있는 데고 권력기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공항에 소문이 3명이 도망갔고 난리가 났는데 국정원은 당연히 그 전에는 모른다고 변명을 하겠지만 당연히 알 수밖에 없고 방차서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대한민국 끝까지 추적해서 그 캐리어에 뭐가 들었는지 총기가 들었는지 폭발물이 들었는지 마약이 들었는지 생화학 독가스 같은 생화학 물질이 들었는지 확인을 해서 국가 유해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책임 있는 권력기관이고 안보 책임 기관이에요. 우리가 속칭 그러잖아요. 밥 먹고 그것만 한다고.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 공항을 잠재울 수 있는 실력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때 대통령이 직접 나섰을까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가 직접 나섰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는 한 명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칭찬이 자자했던 독립구처럼 싸웠다는 한동훈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장관급이면 이걸 순식간에 잠재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인천공항공사죠. 시설주죠.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화를 하고 관리한단 말이에요.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한단 말이에요. 방첩사는 국방부 있잖아요. 방첩사는 왜 들어갑니까? 공항의 방첩사가 그 안보를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테러, 방첩사도 마약 같은 것도 관여를 하죠. 테러 때문에 주로 나와 있고 방첩은 방첩이죠. 내부에서 외부로 외국으로 나가는 첩보나 기밀을 방지하는 업무를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국가 유해 요소를 또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정원과 방첩사에 하는 역할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도 나가 있고 방첩사도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 그 상황이 반드시 움직여서 그 유해 요소를 확인하고 제거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국정원이 어땠습니까? 혹시 앵커님 23년 11월 29일 기억하십니까? 안성 7장사에서 자성스님이 분신자살을 해요. 아, 그날입니까? 네. 예. 7, 80명이 거기 갔대요. 그 사람들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 공작을 하거나 국제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국내로 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그 요원들인데 예. 그 자승 분신 자살을 하는 데에 가서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조태용 원장을 통해서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근데 그 당시 24년 1월 1일부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전부 경찰로 이관됐고요. 23년도부터는 국정원이 대공 수사에서 손을 뗐어요. 아예 대공 수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경찰의 안보 수사국이 설치가 돼가 대공 수사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거기 7, 80명이 가서 뭘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뭘 지시했을까요? 자승 스님이 분신 자살할 때 어느 여인하고 영상통화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 안 해요. 업무상 알게 된 취득한 비밀은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는 국정원법이 있고 뭐 선서가 있어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 국정원 업무 아니에요. 그 업무 자체가 불법이고 그 사람들의 업무는 해외 공작을 하고 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 7, 80명이 밤중에 거기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이 공항에서 이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 국가가 무너질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눈을 감았단 말이에요. 지금 드라마 작가도 쫓아가기 힘든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자승스님 것은 왜 여기서 나옵니까? 국정원이 여기서 국정원의 역할이 처음부터 관세청하고 협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데 왜 겁니다. 일로 갔을까요? 자승스님 그쪽으로? 그것은 책임 있는 사람이 홍장원 차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국민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설명해야 된다. 본인 입으로 뱉은 말이잖아요. 홍장원 차장이? 그러면은 혹시 짐작가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장원 차장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마약 사건으로 넘어가서 국정원 제가 거기서 2017년도에 인천공항경찰관 수사과장을 1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공항사장을 알게 돼서 예. 이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국정원 책임자들하고 소통도 하고 교류하는 시기에 한두 번 정도, 한 두 번 정도 교류를 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모르면 귀신도 모른다. 이 정도의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에 1kg, 2kg 마약만 유통이 돼도 특히 뭐 나무도마나 굉장히 고전적이고 아주 오래된 수법이거든요. 이런 게 들어오면 반드시 국정원이 자기들이 놓쳤으면 한탄을 하면서 쫓아와서 확인을 해요. 그래 왔어요, 국정원이. 그게 국정원입니다. 이게 왜 어떻게 우리 눈을 피해서 이렇게 들어왔지? 그러면서 관세청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게 국정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우대하지 않습니까? 언제 해외 공작하다가 마약 유통 경로 차단하다가 죽을지 모르니 대우해줘야죠. 그런데 그 국정원이 엉뚱한 짓만 하고 이 마약 사건, 국기문란 사건은 눈을 감았단 말이에요. 방첩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2월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번. 예. 2월 5일 날 검거가 되고 3명이 도망갔는데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이 도망간 사람들 인적사항을 바로 확인을 했는데 출국금지를 안 시켰어요. 안전하게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녕히 가세요. 조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공항이 난리가 났고 당연히 공항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그다음에 안보 전부 보고가 되거든요. 순식간에 보고가 되죠. 그게 대한민국 정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6일부터는 김해공항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공항의 특수성은 일단 비행기가 착륙해가지고 게이트에 접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항의 구조물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나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나 똑같은 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범들을 전부 확인을 하고도 2월 5일날 이전에 12명을 공범을 다 확인했거든요. 근데 확인하고도 전자통관 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아예 영웅이 된 거예요. 인천세관 직원들이 버티는 거예요. 다시 1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표를 보여주세요. 계속 들어오잖아요. 2월 6일, 2월 8일, 2월 13일, 2월 22일, 2월 24일 이렇게 계속 들어오니까 그냥 제집 드나들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게 된 게 소금입니다. 한동훈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저희 정부가 책임지겠다. 한동훈이 공표를 했잖아요. 저희 정부는 자기와 정부를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온 국민에 알려줬어요. 그리고 검찰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었죠. 검찰 권력을 계속 영원히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 마약으로 하려고 했고 경찰의 일부 넘어간 수사권을 뺏어오려고 했어요. 검수 원복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마약이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래서 한동훈과 이원석과 송경호가 심우정을 매기기 위해서 김해로 내려가서 이 3명을 검거해서 옵니다. 심우정을 매겼어요. 심우정한테 경고했어요. 그게 2월 27일인데 23년. 이게 심우정에 대한 경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우정한테 지시를 하고 심우정을 그때부터 애틋하게 생각하고 미래의 검찰총장으로 생각하고 있던 대통령 내외에 대한 경고예요. 이때부터 소금과 대검이 갈등이 시작하게 됩니다. 사이가 멀어졌어요. 이때 2월 27일 그 표 보여주십시오. 계속 뛰어나요. 검거를 했는데 이 우칭조는 부두먹이잖아요. 이 사람은 마약을 메고 오지 않습니다. 2명만 똑같이 신체에 마약을 부착 검거를 했고 2월 27일 그 사건만 아니면 반으로 나눠줘요. 2월 27일 그 사건만 기소하고 이 표가 그려지잖아요. 24, 22 한 번에 이 범죄에 대해서는 싹 덮어버립니다. 수사 안 하고. 근데 우칭저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끝까지 부인합니다. 그리고 우칭저는 굉장히 그 당시에 뭐 조사받은 거 굉장히 저항이 심했어요. 말레이시아 보낼 때는 안전하다고 해서 내가 말레이시아에서 나를 보낸 사람은 거의 대통령과 동일시하는 권력자인데 안전하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검거를 해버린 거예요. 불만이 대단해서 얘는 내보내면 절대 안 됐어요. 그래서 증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우칭저 수첩하고 그 다음에 인천세관이 작성한 공범 12명의 그 보고서를 우칭저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걸 법정 증거 목록에 제시를 합니다. 여기 지금 자료의 오른쪽에 필로폰 양에 빨간색, 검정색 이렇게 컬러가 다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빨간색 확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검정색은 이랬을 것이다. 이런 추정된다. 당연한 상식의 추정이죠. 검찰에서 검거돼가지고 맹 게 확인이 4kg가 좀 넘거든요. 그럼 도망가는 사람도 4kg를 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추정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루 갖고는 안 될 정도의 대하 드라마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정당하게 이렇게 수사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걸 들여다보니까 관세청,
검찰, 국정원, 농림축산부, 방첩사 안 낀 데가 없이 지금 다 달라들었잖아요.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용산밖에 없었으니까 과연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이것을 이렇게 했는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이제 쭉 들여다 보셨으니까 그 얘기를 그러면 한번 해볼 텐데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셨으니까 물 한 모금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잠깐 좀 쉬었다 가죠. 정어리물 광고를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단 말입니까?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백혜령 경정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백혜령 경정님도 마찬가지고 또 박정훈 대령도 마찬가지지만 저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세상에 국가 권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 권력이 이런 식으로 결탁해가지고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오히려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을 벌을 주려고 할 때 참 이분들은 좀 남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힘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끝까지 들어봅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죠. 하도록 하시죠. 자, 백혜령 경정님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번에는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들어보죠. 네, 사건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까지 여러 갈래로 나올 줄 몰랐어요. 첫째는 아까 이야기하시다가 무슨 뭐 수첩 얘기하셨죠. 누구한테서 입수한 거죠? 말레이시아 부두목 우칭저라는 사람이에요. 우칭저. 2월 27일 날. 예. 2월 27일 수사하다가 수첩을 압수를 한 겁니까? 검찰에서 압수한 거죠. 검찰에서? 네, 중앙지검에서 예. 했어요. 근데 그 수첩의 존재를 모르셨나요? 검찰에서 다 알고도 덮어버렸다니까. 그 수첩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증거가 있을 텐데. 지금 검찰에서 그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영등포 수사팀에도 그 기록이 사본이 있습니다. 수첩. 아, 수첩 사본이? 네.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수첩에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요. 예. 비행기 티켓팅을 했던 일시, 그 다음에 숙박했던 호텔. 뭐 일시 이런 것들이 기재해 있어서 연락책 이름도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예. 또 모르는 게 알아볼 수 없게 기재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것들만 저기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세관에서 작성한 그 공범 12명, 우범자 그 동양보고 12명 특정한 걸 우친저 수첩하고 조합만 하면 저 표가 나와요. 근데 인천지검 강력부 심우정이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송경화가 지휘했던 이 곳에서 이 사건을 이 사실을 다 파악하고 알고 있었고 세관과 국정원이 방첩사가 눈을 감았던 사실도 다 알고 있었고 인천공항공사도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보팀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덮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덮었겠습니까? 왜 덮었겠습니까?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덮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주고 승진을 시켜주고 자리 권력을 빌려주는 대통령을 보고 덮은 거예요. 이것은 국가가 운영되었던 게 아니고 국가 시스템이 아니고 마피아입니다. 마피아 조직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지 국가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죠. 그럼 그 수첩이 있었기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제가 쓰러질 때마다 저를 지탱해 준 사람이 2명 있었어요. 예. 그건 우리 동료도 아니고 뭐 힘을 실어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언론도 아닙니다. 인천 세관 정보분석과에 근무했던 새내기 여자 공무원 여직원 한 명하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부두목 우칭저예요. 그 두 사람이 저한테 계속해서 메시지를 줬어요. 쓰러지지 말라. 계속 싸워달라. 아니 마약 부두목이 힘을 줬다고요? 그분들을 그 두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본 적이 없고 말레이시아 마약 부두목은 나쁜 사람이고요. 인천세관 새내기 여직원은 그냥 배운 대로 원칙대로 근무를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23년 2월 5일 날 우에이아라는 사람을 말레이시아 조직원 아피스를 걸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까요? 네, 여기에 저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23년 2월 27일 제가 송경호 지검장이 한동훈과 이원석과 함께 심우정과 대통령 내외를 매겼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은 대통령 내외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죠. 거의 대리 정도로 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말씀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칭저가 부두목인데 이 사람은 마약을 안 맸단 말이에요. 지랄 근무가 됐는데 우칭저만 빼고 지금 돼 있어요. 중앙지검에서 송경호가 지시해서 중앙지검 강력부장 신준호 김태호 주임검사가 내려가서 김해 공항에서 검거를 했는데 검찰은 공항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인천세관을 호출했어요. 인천세관 직원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사경입니다. 특사경 업무가 특정이 돼 있고요. 또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가 특정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천세관 특사경은 심우정 지검장이 임명해요. 심우정 지검장의 지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송경호 지검장의 지시를 따르면 안 됩니다. 근데 인천지검 사건이 대검 컨트롤타워로 통해가지고 중앙지검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사건이 단절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겼다고 표현하는 거고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
경찰관들은 송경호의 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시를 받고 딸려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얘들은 범죄자였기 때문에 세관 직원들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의 그 압력에 굴복해서 김해에 내려가서 3명을 검거해 왔는데 2월 27일 그 검거된 그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를 붙이고 싶었어요. 다른 사건은 비밀에 붙이고 싶었는데 우칭저만큼은 부두목만큼은 얘는 밖에 나가서 떠들 것 같았어요. 안전하다고 그래서 이미 약속이 돼서 한국에 계속 들어왔는데 부두목을 검거했잖아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검거를 해버렸잖아요. 계속 부인해요. 나는 이 사람들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기소 붙일 때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될 증거를 쓴 겁니다. 우칭저 수첩을 증거로 썼고 그 다음에 인천세관이 작성한 공범자 동향보고 12명을 그 보고서를 증거로 쓴 거예요. 그걸 안 썼으면 2월 27일 사건으로 그렇게 종결됐을 거고 제가 그 흐름을 파악을 못했을 거예요. 예. 그냥 인천지검에서 이렇게 한번 사건하고 2월 27일 날 이 사건도 한번 했네. 예. 이게 사건 했는 게 이게 많이 봐줬고 문제가 많지만 그거 가지고 제가 목숨 걸고 이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제게는 어쩌면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지만 예.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여기까지 원동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첩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질문은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경정님 만나서 말씀 듣기 전에는 도대체 김건희하고 윤석열 이자들이 마약 쪽과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덮어주고 이랬을까 이제 궁금했는데 두 가지로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마약 밀수하고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은순이가 평택에서 보세 창고 관련해서 밀수하던 일을 봐주던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번에도 야, 그 좀 덮어줘. 지난번에 임성근이 봐주듯이 이렇게 해서 된 것인가. 이제 이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건가 했는데 단순히 최은순이 건 봐준 사람 봐주려고 하기에는 너무 크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기에 어느 쪽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상식적이잖아요. 대통령이 나서서 그랬으면 예. 그 사람들하고 친척 관계나 안 그러면 그 평택항 인연 때문에 봐줬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2월 5일 날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 이후에 범죄는 없어야 되는데 제가 더 대담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대담해졌냐면 2월 5일 날 검거된 게 우연이잖아요. 관세청 새내기 여직원이 전자통관 시스템 들여다보니까 자꾸 누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것을 지운단 말이에요. 검사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관세청 직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검사 대상자 지정된 사람들 보고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열어봐라. 예. 근데 그걸 지우니까 이 직원 입장에서는 배운 대로 한 겁니다. 이상한 사람 한 명을 아피스로 걸어버렸어요. 이제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지운 거는 그러면 상급 기관에서 지웠을까요? 아니면은 그 지운 것은 이 설명까지 하면 좀 복잡한데 지운 것은 아무나 지울 수 있습니다. 전자통관 시스템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있으면 김해에서도 지울 수 있고 평택세관도 지울 수 있고 심지어는 대전에 관세청 본부가 있습니다. 관세청 대전에 있어요. 거기서도 똑같은 정보를 받고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가 됐다. 그러면 장소에 한정해서 들여다보면 오류가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평택항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와서 근무하면서 이 사고가 났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만 보시면 오류가 납니다. 그냥 평택항에 있어도 돼요. 그냥 김해공항에 있어도 얼마든지 전자통관 시스템을 지워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관세 국경은 어디에 제주도에 있든 인천공항에 있든 김해에 있든 똑같다. 어디든지 국경이고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랬는데 됩니다. 그 새내기 직원이 눈밝게 딱 찾아낸 거군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서 잡히게 됐는데. 이제 이후에는 안 잡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완전히 길났다고 막 네.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12명을 그 당일 확인을 해가지고 알림이에 등재를 했다고 그럽니다. 알림이, 이 관세청도 알림이에 등재를 하려면 이거 불법인데 옛날에 가끔 사용했던 그런 수법이라고 해요. 알림이는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 정보 분석가의 공문을 보내가지고 나한테만 알려줘 그거예요. 다른 사람 못 보게 해. 그러면 백희룡 경정이 만약에 앵커님한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앵커님이 그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면 그 관리자 조직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저 위에는 이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과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심우정이 그렇게 뒤를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덮어줬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실수로 마약 사건이 아니고 이러다가 검찰이 끝장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김해에 내려가서 그 작업을 하면서 심우정을 매겼단 말이죠. 그게 김건희 씨, 윤석열을 건드리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한동훈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이때부터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사람들 그 2월 27일 검거했던 사람들을 기소를 하고 유죄 판결이 이제 확실시 될 때 자신이 붙었던 한동훈 법무장관이 언론에 그 장소가 국회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나와서 마약과의 전쟁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하죠. 저희 정부가 책임지겠다. 예. 소리 날 때까지 처벌하겠다. 그게 그게 2022년 10월 6일이에요. 3년을 얘기합니다. 한동훈이가 얘기했던 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정비해서 이 사건이 23년 2월 27일 날 김해에서 일단 일단락을 시키잖아요. 사건 난 뒤에. 네. 그 4월 초에 마약과의 전쟁을 다시 강조를 하면서 저희 정부가 책임지겠다. 악소리 날 때까지 처벌하겠다.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민주당을 향한 얘기도 있었지만 대통령 내를 향한 얘기였단 말이죠. 그게 지금 그때는 충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검에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면서
마약 조직부를 신설을 하고 특수본을 설치를 하고 경찰에 강력한 주문을 해요. 이때 이제 경찰은 너무너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경찰은 체감 못했어요. 마약 수사 그렇게 열을 올리고 그러지 않았는데 23년 4월부터 한동훈의 그 발언이 있고 난 후부터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서울청장, 그다음에 수사부장 이 4명이 번갈아 가면서 릴레이 연석 회의를 했어요. 마약과의 전쟁을 독려하고 그 다음에 성과가 나면 반드시 홍보하고 뭐 이런 지시를 전 기능을 모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례는 전무후무예요. 없었어요. 노태우 정부 시절에 저는 노태우 정부 시절을 경험을 안 했지만 그때 범죄와의 전쟁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전쟁은 처음이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전쟁입니까? 필리핀의 듀테르테 말을 따와가지고 미래 세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전쟁 선포하고 특별히 승리해달라고 요구했던 그 전쟁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경찰이 바빠지기 시작했고 그 릴레이 연석회의를 하던 과정에 그 압력이 이제 경찰서에 그 압력이 엄청나겠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지금 더 의심이 갑니까? 지금 그들이 평택항에서 뭐 집사 역할을 하다가 인연이 돼서 금융노비를 했다. 그 가설은 이미 깨졌어요. 그것은 그 가설은 이미 머릿속에서 이미 지워졌고 의미가 없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이건 사업이다. 이것은 국제 마약 조직 간에 연계대가 마약을 밀수를 해서 한국에 유통시켰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조직 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약 몇 킬로만 그 손실되거나 분실돼도 조직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좀 몸이 떨릴 정도로 놀라워서 지금 그러면 사업이다라고 하면 혹시 백경정님은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했을까라고 보신다 이겁니까? 그 사업을 누가 했겠습니까? 우와,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일반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면 뭐 그래 뭐 네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그러겠지만 다른 분도 아니고 그 사건을 직접 수사하셨고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그 뒤로 얼마나 그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셨겠어요. 그런 백경정님이 이 사건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24년 국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청문회 나가기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게 언론에 실리지 않았을 뿐이고 지금 대통령 내외가 마약 사업을 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내외가 마약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 그 가족이나 대리인이 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개입이 돼 있을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막 지그들이 마약을 한 것보다도 일단 누구를 시켜서 마약하라고 우리가 뒷배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막 갖고 들어와 다 막아줄 테니까 지금 그랬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환기 한번 시켜드릴게요. 신체 필로폰을 이렇게 덕지덕지 부착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수법이에요. 지금 쓰지도 않아요. 이걸 쓰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로 취급을 받아요. 이렇게 유통시키는. 그 다음에 나무도마에 잘라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들어오는 거 국민들이 보시고 신기해하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수법이에요. 이 고전적인 수법을 쓰지 않아요. 쓰면 다 걸리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겁니다. 근데 21명의 마약 조직원들이 과연 21명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영장을 받아도 청구가 안 되고 발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수사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21명의 조직원들이 들락날거리면서 마약을 맺고 휴대용 캐리어를 가지고 들어왔고 나무도마로 심지어 들어왔고 총장이 윤희근 경찰청장이 후세인 경찰청장을 만나고 있던 그 순간에 필로폰 100kg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국내 반입을 시도하려고 실렸다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피의자들이 검거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알려져가지고 실리는 화물을 바로 회수를 했어요. 그걸 실시간으로 제가 김찬수 사장한테 보고했어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실렸다. 지금 알려져가지고 지금 이게 무산돼가지고 다시 회수했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 마이클이라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를 바꾸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 수사하는 보스를 바꾸라고 해서 제가 그 폰으로 이렇게 했더니 들어가가지고 한국 조만간 들어가서 자수할 테니까 마약 압수하고 돌려줘라.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니까요. 그 정도였다. 근데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 사업에 관련이 돼 있다고 한다면 지금 새 특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새 특검에 김건희 특검법에 16가지 항목이 있는데 16가지 중에 마약이 들어 있습니까? 마약이 들어 있긴 있는데 그 조병로 관련해서 조병로의 외압 관련해서 그 지역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또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으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같으면 이것 별도의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겠는데요? 상설특검도 지금 통과되어 있습니다. 예. 구성을 보니까 검사 5명에 수사관 20명이더라고요. 이 정도 인원으로는 관세청 수사도 어렵다. 코끼리 뒷다리 정도는 그려낼 수 있겠지만 의지를 가지면 제가 이 세관연루 마약 사건은 내일 안에 버금간다. 근데 내란은 많이 알려졌잖아요. 이 사건은 국가기관들이 총연합해가지고 넣어버렸던 그런 사건이라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 내란 특검 정도의 인원이 구성이 돼야 된다.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데 현재 공무원 신분이니까 지금 그대로 추이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전에 검찰에다가 100번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걸 봐준 심우정이라는 자가 검찰총장에 있는데 심우정이 지시해서 합수팀을 꾸린 거잖아요. 근데 그 합수팀의 검사장 밑에 바로 차장검사가 중앙지검 강력부장 때 이 마약 사건을 덮었던 사람이에요. 마약 관리관이 지휘를 하겠다는 건데 제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대검찰청 앞으로 달려가게 된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말레이시아가 왜 말레이시아냐? 그리고 이제 또 윤건이가 직접 마약에 개입했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김건희 오빠가 동생인가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김진원 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뭐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뭐 살고 있고 뭐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김건희 오빠예요, 동생이에요? 동생입니다. 동생. 그리고 김건희 씨 오빠가 김진우 씨라는 사람인데 예. 김진우 씨는 지금 남양주의 원요양원의 대표로 돼 있고 실제로 최은순 씨하고 김진우 씨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예. 요새 거기도 좀 문제가 돼가지고 시끄럽잖아요. 예. 근데 24년 9월 22일이에요. 김진우 씨의 심부름을 하던 젊은 친구 때 중반쯤 되는 남자가 김진우 씨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광진경찰서 강력팀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김진우가. 네, 최은순 김진우를 만나고 오던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열린공감 TV라는 매체에서 잠복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듣고 그 열린공감 대표 정찬수 대표님께 전화를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거기서 최은순 김진우를 미행을 하다가 이상한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 차를 쫓아가 봤다. 그게 오피러스라는 차인데 그 차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미행을 했는데 갑자기 형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체포를 하더라. 근데 트렁크에서 마약이 나왔다. 그 이후에는 수사의 영역이라 우리가 취재로선 접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열린공감 TV하고 인연이 돼서 이 실체를 함께 밝혀봅시다. 목숨을 걸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지금까지 이렇게 취재하고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생이 마약 사업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그러면 얼마나 보십니까? 말레이시아에 김진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씨를 키워냈던 키다리 아저씨가 있어요. 누구요? 김충식. 거가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네네. 여기가 말레이시아만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이런 곳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은 제가 수사한 게 아니고 열린공감 취재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동남아에 예산들이 엄청나게 지금 투입이 됐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흐름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뭐 취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 좀 궁금한 거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이가 김건희랑 같이 용산에서 빠져나올 때 엄청난 양의 수돗물 사용이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마약 얘기가 나와서 마약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물을 썼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한테 많은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저는 수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조금 수사의 범위를 확인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그런 무슨 거기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물 같은 거를 막 계속 틀면 마약은 없어집니까? 그 마약 필로폰이 순도가 좋은 것들은 이 암모니아, 탄, 메스타암페타민 그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겨드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암내 나는 것 같은 거. 암내 같은 그런 냄새가 이렇게 맡아보면 납니다. 예. 그걸 만약에 공장이었다, 거기에 마약을 보관하고 사용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의식을 행할 때 그게 필요했다. 뭐 그런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냄새 지우는데 상당한 양의 물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너무 상상으로 넘어가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내란을 일으켰을 때 이른바 사살 명단 막 이런 게 돌았잖아요. 네. 그리고 체포에는 한동훈이 분명히 이제 들어있었고 나중에 사살 얘기까지 나왔는데 한동훈을 체포하고 이러면 사살 얘기까지 나온 것은 마약 관련해 아까 대검 소금 나눴잖아요. 이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민들 앞에 이 마약 사건의 원천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제가 지구대에 쫓겨났지만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기도 하고 여러 매체들과 협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동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3년 4월 달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바빠졌잖아요. 마약 수사가 엄청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점점 멀어졌죠. 윤석열, 김건희 씨와 점점 멀어졌고 예전에 김건희 씨와 카톡을 수백 번 주고받던 그런 사이가 아니게 됐습니다. 백현웅 수사팀에서 9월 달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을 밝혔는데 한동훈은 나서지 않았어요. 이원석도 나서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지휘부와 관세청장 힘만으로 백혜룡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추후에 23년 10월 10일자로 한동훈과 이원석이 나서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윤석열은 이때부터 검찰의 반란을 소검의 반란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권을 활용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검찰 권력의 그 파워와 두려움을 잘 알죠. 근데 약점을 지고 있잖아요. 뭐 그 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품백 사건도 있었고 공천 개입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서로 이미 알려진 사안이었고 한동훈 소금에서 약점을 지고 있어서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을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실행을 착수하게 된 그 시점이 이 소금과 대금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부터 착수가 됐다. 그때부터 군인들과 가까이 하기 시작했고 마음을 먹었을 때 24년 9월쯤 됐을 때는 아예 충암고 라인으로 김영훈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렇게 교체를 하고 각 사령관들을 핵심 멤버로 군인들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군인들 실무자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과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24년 이때부터 민주당에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상계엄하려고 그런다, 내란하려고 그런다 목소리가 나오면서 다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걸 한동훈과 국민의힘에서 몰랐겠냐고요. 알고 있었죠. 그런데 두려워 이제 한동훈도 군인이 나서고 국정을 이용하면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인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나는 대통령을 해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그래서 용산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대통령이 설교하는 그런 사진도 등장을 하고 특히 서천 화재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동훈이 90도 폴더 인사를 하면서 나는 당신을 해야 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걸 증명을 해야 했죠. 그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총선 과정이 되면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고 윤핵관들로 칭해지는 사람들로부터 축출을 당해서 권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불안했죠. 그때 창원지검에서 어떤 사건을 하고 있었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여론 조작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9개월 동안인가 이렇게 고이 묻혀 있었단 말이에요. 창원지검에 조용히. 그게 어느 순간에 9월 달인가요? 24년 9월 달인가요? 불거져서 나왔습니다. 그게 전국을 뒤덮었고요. 지옥문이 열렸다는 둥,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둥, 윤석열 정권이 끝났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지만 지금 상계법은 어떻습니까? 명태균의 몸값만 마이크만 스피커만 쥐어준 그런 꼴이죠. 실체는 지금 명태균이 얘기하지 않으면 밝히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